지난 시간에는 갑오 을미기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간파천 이후 대한제국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어떻게 활동해 나가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95년 을미사변으로 중전 민씨를 잃은 고종은 대단히 심경이 참담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은 을미개혁 제3차 개혁을 통해서 일본의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고종은 대단히 고민이 커졌을 거라고 봅니다. 일본의 압력으로부터 과연 조선을 지켜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고종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곳 경운궁에서, 즉 덕수궁에서 고민에 빠져 있었던 고종이 선택한 것은 러시아 공사관에 몸을 의탁하는 것이었습니다. (1895년) 삼국간섭을 통해 러시아는 일본으로 하여금 청일전쟁을 통해서 얻어내었던 랴오뚱반도를 반환하게 하는 압력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선 내에서는 러시아의 힘에 대해서 주목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른바 친러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친러파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고종을 설득하여 이곳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의 거처를 옮기려고 하는 시도를 하였습니다만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던 도중 1906년 2월에 이르게 되면 결국 그들의 시도가 현실화돼서 고종과 고종의 왕세자가 경복궁으로부터 이곳 러시아 공사관까지 궁녀의 가마를 타고 피신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를 아관파천, 즉 아라사 공사관에 왕이 몸을 피했다라고 해서 아관파천이라고 하죠. 이것은 일국의 국가 원수가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왕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외국의 힘을 빌려가지고야 자신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대단히 치욕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곳 러시아 공사관에서 고종은 약 1년여간 머무르는 파천의 세월을 단행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조선을 너무나도 만만하게 본 수많은 세계 열강의 주요 국가들이 조선의 각종 경제적인 이권들, 이를테면 광산채굴권, 산림채벌권, 그 다음에 철도 부설권과 같은 많은 경제적 이권들을 본격적으로 수탈해 나가는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관파천 이후에 러시아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대단히 막강해졌는데요. 역대 사건들 과정에서 세계 열강, 여러 나라의 열강들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점점점 확대해 온 바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친 외세의 개입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여러 사건들 과정에서 외세는 누가 어떻게 더 많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간단히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강화도 조약, 1876년 강화도 조약 이전에 조선에 대한 가장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던 나라는 청나라였죠.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압박을 많이 하고 내정 간섭을 많이 하던 와중에 1876년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누가 훅 하고 들어오죠? 일본이 훅 하고 들어오죠. 일본의 영향력이 다시 확대됩니다. 이러던 도중 1882년 이모군란을 통해서 청나라가 다시 또 그 주도권을 되찾아가죠. 조청상민수령무역장정 등을 체결하면서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합니다. 그러하던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일본군은 청나라 군대하고 싸워보지 않고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 다시 청나라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집니다. 자, 그러했던 청나라와 일본, 이 청나라가 주도하는 가운데 일본이 따라가는 그런 조선의 정세가 1894년 청일전쟁을 통해서 청나라가 완전히 아웃돼 버리죠. 그리고 일본이 완전히 주도권을 주게 됩니다. 청나라는 이때부터 완전히 아웃돼 버리는 거죠. 한편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이후에 러시아를 비롯한 삼국이 일본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삼국간섭을 통해서 일본의 랴오뚱반도를 반환시켜버리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던 나라가 한국간섭을 주도했던 러시아였죠. 러시아가 주도하는 가운데 다시 또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었던 것을 일본이 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죠? 을미사변, 민비를 시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이걸 통해 가지고 다시 누가 주도권을 줬다? 일본이 주도권을 줍니다. 일본이 주도권을 줬고, 그리고 오늘 방금 공부한 아관파천을 통해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대단히 강력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아관파천 당시에 고종에게 환국 요구를 했던 독립협회는 어떻게 결성되고 어떤 활동을 전개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95년 갑신정변 이후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하였던 서재필이 귀국을 합니다. 이때 서재필은
과거 갑신정변과 갑오개혁 등이 실패한 이유를 이들 개혁이 민중의 기반을 두지 못한 개혁이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서재필은 귀국 후에 1896년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민중에 대한 계몽운동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니다. 이러한 독립신문의 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 지지 기반을 얻었다고 판단했던 서재필은 윤치호, 이완용 등의 여러 관료,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협회를 창건하게 되는데요. 이 독립협회에서는 청나라의 속국이나 다름없었던 조선이 청나라로부터 자주독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협회 이름을 독립협회라고 이름을 짓고 바로 이곳 뒤쪽에 청나라의 사신을 환영하는 이른바 영은문, 은인을 환영한다는 문이죠. 그 영은문을 허물고 그 자리에 뒤로 보이고 있는 독립문을 세우게 됩니다. 비록 이것이 프랑스에 있는 개선문을 카피해서 만들어진 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나라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문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 문의 뒤쪽으로는 원래 청나라 사신들이 머물고 있었던 모화관, 즉 중화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모화관이 있었는데요. 그 모화관을 허물고 독립관이라고 하는 건물을 세우게 됩니다. 이후 독립협회는 민중들의 계몽을 위하여 강연회, 토론회 등을 통해 가지고 민중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독립협회는 민중의 기반을 둔 정치단체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라고 하는 전면적인 대중집회를 통해 대한제국의 실질적인 가장 영향력 있는 시민사회단체로 자리잡게 됩니다. 독립협회가 어떻게 결성되었으며 어떤 활동을 전개했는지 간략히 살펴봤는데요. 이 독립협회가 끊임없이 아간파천 당시에 고종에게 계속 요구하죠. 무엇을 요구했나요? 돌아와 달라고. 리턴 투 팰리스, 환궁을 요구하죠. 그 독립협회가 아간파천 당시에 고종에게 요구했던 환궁 요구가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그렇게 환궁한 고종이 어떻게 해서 대한제국을 만들게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덕수궁 중화전입니다. 당시 명칭이 경운궁이었죠. 고종은 저 뒤로 보이는 러시아 공사관에 무려 1년여를 머물다가 1년 만에 이곳 경운궁으로 환궁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 환궁한 고종에게는 국가의 격을 높여야 한다고 하는 많은 건의들이 잇따르게 되었고, 칭제건은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고 연호를 세우는 국가의 격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것이 대한제국의 성립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이곳은 1897년 대한제국의 선포가 있었던 환구단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고종은 1897년 조선의 연호를 광무라 고치고 국호를 대한제국이라 정합니다. 현재 이 환구단은 사라져서 없어져 버렸고 지금 뒤로 보이고 있는 황궁우라고 하는 건물이 남아있는데요. 이곳은 조선왕실의 신의를 보관하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고종은 세계 만방에 대한제국이 자주독립국임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수많은 열강들로부터 조선의 자주독립국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 나라 대한제국의 상징과 같은 황구단이 있었던 바로 이곳에 외국계 자본의 호텔과 외국계 다국적 기업의 본사 건물이 들어선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대한제국 성립 이후에도 대한제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중단하기는커녕 오히려 내정 간섭을 더 확대해 나가는데요. 이러한 러시아의 내정 간섭에 맞서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정치 집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만민공동회 어떻게 개최됐냐면요. 대한제국 초기 러시아는 대한제국에 대한 압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간섭을 하기 위한 군사교련단을 파견했고요. 조선의 금융을 장악하기 위한 한러은행을 설치함으로써 조선의 금융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를 본격화합니다. 또한 부산 앞바다에 있었던 저령도라고 하는 섬에 러시아 해군의 석탄을 보관하는 창고인 저탄소라고 하는 곳을 설치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압력을 본격화해 나가는데 1898년 독립협회는 종로의 영풍문고로 사용되고 있는 이곳 종로 한복판에서 모든 백성들의 대대적인 집회라고 할 수 있는 만민공동회를 본격적으로 개최합니다. 이 만민공동회는 대한제국에서 열렸던 최초의 대중집회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대중집회인 만민공동회를 통해 결국 러시아의 이 대한제국에 대한 내정 간섭의 상징이었던 군사교련단을 물리치고 러시아의 저탄소 설치 요구도 무시하고 한러은행도 폐쇄하는 등의 아주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는 1898년 3월에 개최되죠. 봄에. 이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러시아 이권 침탈을 저지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독립협회는 그해 가을 1898년 10월에 관민공동회를 개최합니다. 관민공동회란 관과 민이 함께 정치 집회를 개최하는 거죠. 근대개혁을 위한 노력에 백성이 주도하는 가운데 누구도 참여했죠? 박정량 내각으로 대표되고 있는 관료들도 함께 참여해서 근대개혁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뒷장에 있는 읽기 자료를 통해서 관민공동회 당시에 채택이 되었던 헌의육조 그리고 관민공동회 당시의 연설문 내용 잠깐 살펴볼게요. 먼저 헌의육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의육조 내용을 보면 이게 관민공동회의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1항에서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외국인에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협력하여 전제왕권을 공고히 하자. 바로 관민이 협력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관민공동회에서 노력한 결과 채택된 합의한 안이 이 헌의육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독립협회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자주권에 대한, 자주 독립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밝혀졌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항, 정부와 외국과의 조약, 외교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외교권 행사를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으로 마련해가지고 시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왕이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함께 합의한 결과로서 외교권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군주의 권한에 대한 일종의 어느 정도의 제한을 통해서 입헌 군주제와 같은 그런 새로운 정치제도의 제한의 내용들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일 거고요. 제3항, 국가재정은 탁지부가 전담한다. 이 이야기는 예전부터 나왔던 거죠. 그렇죠? 재정의 일원화.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들 읽어보시고요. 자, 이번 두 번째, 관민공동회 내용을 읽어볼 텐데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자료인데, 관민공동회 때 어떤 사람이 오프닝 멘트를 합니다. 그 오프닝 멘트를 누가 했냐면, 나는 대한에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지몰각합니다. 대한에 가장 천한 사람, 누굴까요? 천민이죠. 그렇죠? 사실 이 연설문을 이제 진행했던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 자기 직업이 백정이라고 소개합니다. 백정이었던 박성춘이 이러저러한 이 관민이 합심하여 우리 황제의 성덕에 보답하고 국운이 만만세 이어지게 합시다라고 하는 주장, 관민공동회, 그리고 황제를 중심으로 한 권력체계라고 하는 것을 지향을 하는데, 누가 이런 정치적 주장을 하느냐? 심지어 제일 천한 백정들마저도 이러한 정치적인 집회에 등장해가지고 연설을 할 정도로 그만큼 사회적인 평등에 대한 인식 등이 확대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연설문이라고 하겠죠. 독립협회는 당시 박정량 내각과 협의하여 국왕의 자문기구였던 중추원을 근대적 의회 형태로 개편할 것을 합의하게 됩니다. 국왕이 임명하는 25명, 독립협회에 선발하는 25명, 총 50명의 근대적인 상원을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던 것이죠. 고종이 이것을 제거하여 대한제국 최초의 의회를 구성하는 관제를 반포하기 이르게 됩니다. 이제 대한제국은 명실상부한 의회를 구성한 입헌 군주제 국가로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역사적 순간에 이르게 됐던 거죠. 이러한 독립협회 활동에 위기감을 느낀 보수 세력은 당시 독립협회가 입헌 군주제가 아닌 공화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모함을 고종에게 합니다. 입헌 군주제까지는 수용할 수 있었던 고종이었지만 왕의 존재를 아예 부정하는 공화정까지는 수용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고종으로서는 당시 독립협회의 주요 간부들을 체포하고 황국협회라고 하는 어용단체를 고용하여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하게 됩니다. 결국 1899년 독립협회가 강제로 해산돼 버림으로써, 그리고 박정량 내각이 해산돼 버림으로써 우리나라가 최초로 의회를 구성하고 입헌 군주제를 실현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결국 잃어버리게 된 거죠.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시켜버렸던 고종은 대한국 국제를 발표함으로써 대한제국을 다시
강력한 전제군주제 국가로 회귀시키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대한제국은 광무개혁을 통한 본격적인 개혁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1898년은 독립협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의미가 큰 한 해였죠. 1898년 3월에 만민공동을 개최했던 독립협회는 그해 10월 가을이 됐을 때 관민공동을 개최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공부했지만 의회식 중추원 관제를 발표함으로써 대한제국의 입헌군주제화를 바로 코앞에 앞둔 시점에서 보수파의 견제를 받으면서 실패해버렸죠. 그리고 그해 겨울 12월에 강제로 해산돼 버리고 합니다. 12월 달에 해산되자마자 그 다음에 1899년에 고종이 내린 조치는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새로운 법률 체계를 발표함으로써 어떤 정치 체제를 지향한다? 전제군주제를 지향할 것을 확인한 바 있죠. 자, 그렇다면 대한국 국제의 내용을 통해서 왜 대한국 국제가 전제군주제를 지향하는 법률 체계인지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있는 대한국 국제의 내용이죠. 1898년 12월에 독립협회를 해산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99년에 고종이 발표했던 대한국 국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시면 제1조에서 명확하게 자주독립의 어떤 독립의 의지를 표현한 건 좋은데 제2조 만세불변의 전제정치라고 있습니다. 전제정치도 좋은데 심지어 만세불변하대요. 만세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전제정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제3조부터 제5, 6, 7, 8, 9조, 10조 넘어갈수록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대한제국 대황제는 나머지 거 모든 걸 다 알아서 다 한다. 모두 완전히 장악하였다. 대한제국 대황제가 군사, 법률, 외교권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한다? 바로 그런 정치제도를 뭐라고 하죠? 전제군주제라고 하는 거죠. 황제가 모든 것들을 전제적으로 이른바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제도, 전제군주제를 지향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한제국의 정치제도에 있어서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과거로의 회귀를 시도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개혁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광무가 뭐였죠? 바로 대한제국의 고종황제의 연호였죠. 그래서 고종황제의 연호였던 광무를 내세우면서 본격적인 개혁을 추구해 나가는데 그 슬로건이 뭐냐? 구본신처입니다. 구본신처 뜻이 뭐죠? 옛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로운 것을 참고만 하겠다. 옛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고만 하겠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예전에 뭐랑 되게 비슷하죠? 그렇죠. 동도서기 1880년대 개화정책의 기본적인 슬로건이었던 동도서기랑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미 공부했죠. 대한국 국제를 통해서 이미 고종은 어떤 정치체제를 지향한다고 했죠? 전제군주제. 옛것을 그대로 두는 거죠. 옛 제도인 전제군주제를 그대로 두고 새로운 것을 참고만 하겠다는 건데 아마 새로운 것은 뭐만 참고할까요? 새로운 근대 기술 같은 것 정도만 도입하겠다. 기술의 도입 정도만 아마 허용한 것 같아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원수부를 설치합니다. 원수부 뭐 하는 곳이냐? 황제가 군사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원수부라고 하는 군사기구를 통해 가지고 황제가 대한제국의 군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원수부의 설치. 한편 경제적인 정책으로서 대대적인 양전 사업을 벌입니다. 양전 사업을 하는 이유는 항상 있었죠. 양전 사업 왜 하죠? 어디에 어느 동네 땅이 얼마가 있는지 파악해서 뭐 하려고? 그렇지. 조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조세 수입을 늘릴 목적으로 양전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이때 주목할 만한 거 지계라고 하는 게 발견됩니다. 지계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토지 소유권 문서입니다. 토지 대장. 토지 소유권 문서인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지계를 통해서 근대적인 개념의 토지 소유권이 처음으로 인정됐다는 점이죠. 지금까지 조선시대에도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다 사문서였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문서들끼리 도장 찍고 자기들끼리 인정하는, 관습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토지 소유권 문서였으면 지계는 드디어 처음으로 국가 권력이 개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문서로서 인정해준 최초의 문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 광무개혁 때 처음 발행됐다는 점. 한편
식산응업 정책을 펼칩니다. 사실 식산응업이란 말 자체가 일본어인데요. 식산응업은 말 그대로 얘기하자면 생산을 늘리고 생산을 증대하고 그 다음에 흥업, 산업을 부흥시킨다.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리고 산업을 부흥시킨다는 것은 기본적인 경제성장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경제성장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구본 신참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일 텐데 이 식산흥업을 위해서 뭐가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새로운 산업의 개발에 투여할 수 있는 기술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엔지니어들. 자, 이 기술자들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 양성하기 위해서 이때 이 광무개혁 과정에서 기술자 양성하는 학교들 그냥 학교 말고 실업학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실업학교, 그 다음에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해외에 기술을 배우기 위한 유학생 등을 본격적으로 파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광무개혁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성과를 얻기도 하죠. 근데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구본신참이라고 하는 기본 틀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정치제도는 전제군주제라는 범위 안에서 일정 정도 수준의 경제성장 정도에서 만족해야 했던 것이죠. 오늘은 아간파천 이후에 여러 열강들의 이권이 침탈이 계속되었던 점, 그리고 독립협회가 결성되면서 독립협회가 러시아 공사관에 있었던 고종에게 끊임없이 환공을 요구했고 그 환공을 요구한 결과 돌아와가지고 대한제국 황제의 나라임을 선포했다는 점, 그리고 이 대한제국의 본격적인 발전 과정에서 여전히 러시아가 내정 간섭을 심하게 하자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이권 침탈을 저지하기 위한 만백성의 공동회가 98년 3월에 열려가지고 꽤나 성공을 거뒀죠. 한편 그해 98년 10월에 되면 관민공동회, 박정량 내각이 참여하는 관료들과 백성들의 공동 집회가 열려가지고 헌의육조라고 하는 놀라운 성과물, 그 중에 특히 중추원 관제, 뭘로 만드는 거? 의회로 구성하는 중추원, 드디어 조선 땅에도 대한제국에도 의회가 탄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지만 보수파의 반발에 의해서 실패하고 그해 12월, 89년 12월에 해산돼 버리고 말죠. 그리고 나서 고종이 뭘 발표했죠? 대한민국 국제를 발표함으로써 대한제국 만세불변의 전제정치 국가이다 라고 하는 걸 선언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의 개혁은 구본신참이라고 하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서 새로운 것은 참고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틀 안에서 개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공부해봤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가 결국 러일 전쟁을 거치면서 어떻게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식민지가 되어나가는 안타까운 과정을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